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축구장을 갔다 왔거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날 FC 서울이랑 전남 드래곤즈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장 들어가기 전부터 왁자지껄해. 예. 그냥 왁자지껄한 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음악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뭔가 봤더니만 그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가 외국인 주민의 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벌써 이게 제6회래. 아, 메이저리그도 보면요. 가끔 한국인의 날 해가지고 태권도 시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음악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 봤더니만 외국인 관중이 진짜 많아요. 저희 앞에, 저희 옆에 다 외국인 관중이었어. 예. 그래서 우리 애가 되게 신기해하더라고. 실제로 그날 서울시랑 그 FC 서울에서 외국인,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많이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서울은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단에서 무료로 초청을 한 거군요, 그러면. 무료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은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분들이 다 FC 서울 옷을 입고 있어. 진짜 열정적으로 응원하더라고요. 서울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런 도시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죠. 그렇죠. 요즘은 굳이 이태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도 외국인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FC 서울 옷 입고 서울 응원하는 거 진짜 색다른 재미였어요. 그리고 팟빵 게시판을 봤더니만 반가운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죠. 저희가 지난 주말에 경제브리핑 가지고 오행시를 지어달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벌써 여러분이 많이 올려주셨어요. 예. 근데 내용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이처팝님께서 저희가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 책보다는 우리 두 PD가 보던 손때 묻은 책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책 저는 깨끗하게 읽거든요. 때 절대 안 묻히는데 때를 묻혀서 드려야 되나? 아무튼 네이처판님의 쓴 오행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띄워주시죠. 경험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부자님들, 이분들은 항상 이것만은 기억하죠. 핑핑 놀지 말고 생활에 도움 주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어라. 너무 멋있어요. 예. 그리고 세계 시민님이 남겨주신 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경제가 어렵거나 제도가 마음에 안 들 때 부들부들 떨지 말고 리모컨을 누르는 대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으면 핑하고 눈물이 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저희 너무 극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달려라 달려님이 남기신 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경제도 불안, 미래도 불안한 현재.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으려나요? 브리핑 해주신 두 PD님. 리멤버하며 잘 경청하는 것이 제 하루 중 일과가 되었네요. 핑글핑글 돌아가는 세상, 시원한 샘물 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달려라 달려님이 남겨주신 그 댓글이 저희한테는 샘물 같은 댓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2분만 뽑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준이 높은 글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2분만 뽑기가 너무 섭섭하죠? 그렇죠. 조금 더 책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 PD가 집에 책 10,000권이나 있다니까 그 중에 여러 권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들이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아,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 출판 김영사.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40대 남성 절반이 비만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다 비만이거든. 근데 절반이나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국내 40대 남성 2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인은 칼슘 섭취가 적고 대신에 라면, 빵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는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하. 30일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요. 삼육대 식품영양학과 팀이 2001년에서 11년, 오래됐어요. 10년 동안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인데 40대 남성은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잖아요. BMI 25 이상인 비만 비율이 45%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BMI가 정확히 뭐죠? 체중을요.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요. 아하. 23에서 25 미만이면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판정이 됩니다. 저는 25 훨씬 넘는 것 같은데. 40대 남성의 하루 열량 섭취량이요. 2001년에는 2268kcal였대요. 근데 10년 뒤에는 2739. 그러니까 500 이상이 늘은 거예요. 오호. 반면에 수분 섭취량은 충분 섭취량이 2500ml인데 이 충분 섭취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아, 물을 많이 안 먹는다는 얘기군요. 식이섬유도 34%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권장치에. 그래서 이 교수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대 남성의 식습관은 초콜릿 같은 당류, 라면, 빵 같은 탄수화물 섭취가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특히 탄수화물은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0대 남성이 초콜릿 많이 먹나요? 글쎄요. 아니, 아무튼 좀 이해는 가요. 저희 주변에 봐도 점심시간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가장 싸잖아요. 얘네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OECD 가입국이다, 선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여자 구직자들은 여성 차별이 없는 회사,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취업 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이 이왕이면 좋다. 그렇죠. 국내 대기업 가운데 여성 차별이 가장 덜한 기업, 이런 기업이 어딘가가 좀 궁금하잖아요. 조사한 데가 있네요. 사단법인 미래포럼이랑 CEO 스코어에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매출 기준으로 국내 대기업의 성별 다양성 지수 이런 걸 분석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여성 차별이 가장 덜한 기업 어디가 꼽혔냐면 네이버. 네이버가 꼽혔대요. 그리고 또 한 업체는 글로벌 의류 업체로 이름을 엄청 높이고 있는 업체가 있죠. 한세시럽. 한세시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 같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 아마 국내에서도 제가 유통을 하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임원 비율에서 이건 만점을 받았대요. 만점. 진짜 네이버 제가 만나본 임원분들 보면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 부분에서도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원 비율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이 얘기는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갭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네이버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요 5,910만 원이래요. 진짜 많이 받네요. 그런데 남성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7,390만 원. 그러니까 여성 직원 연봉 평균이 남성의 8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일반 기업 평균 61%보다는 19%포인트나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국내 평균이 60%밖에 안 되는군요. 아무튼 네이버 다니시는 여성 직원분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네요. 결혼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겠어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무려 9배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9배나요? 9배. 와. 이 교육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부자가 교육비를 많이 쓸 거고 가난한 사람은 덜 쓰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게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의 교육 수준은 할아버지의 재력, 예.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런 거에 달렸다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요. 1분기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교육비 지출이요. 66만 원 정도였대요. 근데 가장 낮은 계층의 8만 3천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8배가 돼버리는 거죠. 오호. 이 교육비 가운데요. 정규 교육비 지출 격차는요. 7배고 사교육, 뭐 학원, 과외 이런 거겠죠? 사교육 지출 격차는 9배라고 합니다. 아니 사교육 지출 격차는 좀 이해가 가는데 정규 교육 지출 격차가 7.1배다? 그러면은 대부분 고소득층들은 특목고나 이런 데 보낸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비 지출이요. 다른 소비 지출 항목보다 고소득, 저소득 가리지 않고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러겠죠. 12개 소비 지출 항목 중에서요. 1분기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 다음으로 큰 게 오락 문화 지출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5배밖에 안 돼. 아하. 교육비는 9배인데 이것만 봐도 부자든 빈자든 교육비에 엄청나게 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분야는 1.5배밖에 안 돼요. 뭐예요? 이게 뭘까요? 술, 담배. 아하. 아니 이런데도 술, 담배 가격만 올릴 생각을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부자랑 가난한 사람은 술, 담배는 거의 비슷하게 돈을 쓰는데 술 세금, 담배 세금, 이제는 경유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올려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육비를 안 쓰고도 덜 쓰고도 대물림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승덕이 그런 얘기 했다며. 왜 딸내미한테 그 지금 막 미국에 살고 있는 딸내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부란 얘기죠. 청소부를 해도 먹고 살 만한 임금을 국가에서 주면 그죠? 대학 안 가도 밥벌이 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글쎄요. 고소득층이 이렇게 미친 듯이 교육비에 돈을 쓸까요? 그러니까. 박 PD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예. 근데 사진 찍은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좀 하시나요? 저는 컴퓨터 바탕화면 또는 땡땡땡 클라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정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년 전부터 색다른 프로그램을 쓰면서 네. 사진 관리가 너무나 편해졌어. 뭐였냐면 구글 포토. 구글 포토? 네,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나 봐요. 구글 포토 이용자 수가요. 출시 1년 만에 2억 명을 넘어섰대요. 2억이요?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쓴다는 거야. 와. 일단 구글은요 오늘 공식 블로거를 통해서요 구글 포토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의 숫자가 2억 명을 넘어섰다고 오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냐? 일단 저장 공간이 무제한. 무제한이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다 공짜야. 그냥 사진만 찍고 구글 포토 앱을 한 번만 실행하면 거기다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죠. 근데 이게 어떻게 공짜로 줄 수가 있죠? 구글이니까 가능한 거죠. 게다가 이용자들은 1600만 화소의 사진이나 1080p 동영상 있죠. 예. 이런 고품질의 동영상 같은 거 클라우드에 올리려고 하면 대부분 압축하거나 줄여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구글 포토는 필요가 없어. 다 올라가 그냥. 저장 공간이 무제한이니까. 따라서 예전에 클라우드나 뭐 이런 서비스를 쓰던 분들은 DSLR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급 카메라를 쓰는 분들은 잘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면 올릴 때마다 압축을 해서 올려야 되니까 원래 화질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그렇고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구글 포토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올리잖아요? 그냥 단순히 저장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시스턴트란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비슷한 사진들끼리 묶어줘. 그냥 묶어만 주나? 그게 아니라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어줘요. 사진을 묶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영화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예전에는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됐잖아. 그래야지 멋진 사진첩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구글 포토는 그게 필요가 없고 그냥 올려만 놓으면 자기 스스로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야. 더 재미난 기능이 뭔 줄 알아요? 1년 전 오늘 유튜브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죠. 1년 전 오늘 내가 어디서 뭘 하고 놀았는지 그때 사진을 찍은 게 있잖아요. 그걸 보여줘요. 추억을 되살리게 할 수 있게. 1년 전뿐만 아니라 2년 전, 3년 전 사진까지. 그러니까 구글 포토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도가 최고라는 거죠. 이거는 싸이월드에서 베낀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근데 아까 박 PD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왜 무료로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걸 가져다가 뭐에다 쓰겠어요?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머신러닝을 하려면 자료가 풍부해야 돼. 자료가 많아야 돼. 이걸 가져다가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 사람 사진인지 동물 사진인지 아니면 과일 사진인지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얘네들은 다른 서비스를 또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으로 무료로 풀고 있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이 찍은 사진이 구글에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거나 사진첩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녹음 끝나고 구글 포토를 바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일부터는요.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무조건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다 매야 된대.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한국도로공사가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 주요 휴게소, 주유소, 전자석 안전띠 착용과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단 톨게이트 앞에 보면 가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명절 때. 근데 6월 1일에 이 분들이 나와서요. 어깨띠를 이렇게 두른데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 불가. 그래서 차를 딱 보고 안전띠 맨날 확인을 하고 한 명이라도 안 매면은 못 들어가게 막는데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는 저는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이패스 어떡할까? 하이패스 직원은 이 아저씨들이 막 뛰어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나? 하이패스는 뭐 찍어가지고 벌금을 물리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요즘은 썬팅을 시커멓게 많이 하기 때문에 찍는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광역버스 이거 어쩔 거야. 요즘은 입석도 허용이 일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것 같던데 그럼 광역버스는 고속도로를 타지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미국은 어떻게 하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경찰이 우리처럼 어깨띠를 두르고 이러지 않고 몰래 숨어서 불시에 검문을 한다는 거야.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생색내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할 거면은 제대로 하자. 어떻게 제조사와 좀 논의를 해서 뒷좌석 벨트를 안 매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거야. 아니면 벨트를 멜 때까지 삑삑삑삑삑 소리를 계속 울리게 한다든가 짜증이 날 때까지 이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시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착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해요. 일단 박 PD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내긴 힘들다. 그렇죠. 이 얘기가 누가 한 얘기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2012년 초에 국방 전략 검토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두 개 전쟁 이제는 앞으로 못한다. 앞으로 10년간 미 국방부가 4,5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돈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한 때문인가? 오바마는 그 다음부터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을 해왔잖아. 그래서 이란과 관계가 진짜 좋아졌죠? 결국은 전쟁을 할 지역이 하나가 줄어들어 버렸어. 미국은 동북아 중국에만 집중해도 된 이런 국제 정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보면 오바마의 전략이 어느 정도 들어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때 아닌 두 개의 전쟁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대요. 아니 4년 만에 전략이 수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적이 출현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전쟁부터 살펴볼게요. 뉴욕타임즈가 지난 17일 날 이런 보도를 했어요. 남중국 해상에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가 살짝 비켜가는 사고가 발생했대. 예. 근데 살짝 비켜간 게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 줄 알아요? 불과 15m. 15m면 비행기 항로에서 엄청 가까운 거리잖아요. 네. 잘못하다가 이게 충돌할 위기였다는 얘기인 거죠. 이에 대해 미국은 당연히 중국한테 야, 니네가 진로 방해했잖아. 이렇게 항의를 했고 중국은 아니야, 우리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거기 원래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니네가 다가온 거야.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보다 앞서 10일에는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이 남중국해 난사 군도라고 있죠. 네. 미국 애들이 이걸 이렇게 불러요. 스플래틀리 군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영유권 경쟁이 심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국 구축함이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를 쳤겠지. 니네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맘대로 들어와. 열흘 후에 중국 군함 4척이 인근 해상에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실탄을 사용해서 한포 훈련했어. 한마디로 니네 또 다가오면 이제 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국이 그래 나 미안해 하고 빠질 리가 없잖아. 미국은 일본이랑 호주 지네들 똘마니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함정과 정찰기 추격 감시 활동을 벌였대. 중국 애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군사 충돌 일부 직전까지 갔었다는 얘기인 거야. 네. 아니 이거 근데 중국은 붙을 거면 그냥 확 붙어버리지. 뭘 이미 지나간 다음에 실탄 훈련을 해. 확 붙으면 이게 세계 대전이 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세계 대전까지는 바라지는 않죠.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첫 번째 전쟁 지역은 남중국해예요. 이 남중국해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요. 지도에서 보면 아실 거예요.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대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예전부터 현재보다 훨씬 전부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곳이래요.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인도양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 무역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이곳을 지나다니는 선박이 몇 척인 줄 아세요? 4만여 척, 4만여 척. 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 항로래요. 게다가 이 남중국해에 엄청난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대. 아직도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 대부분이 우리 땅이다. 자국 관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여러분들 외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인공섬 짓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예. 그러니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게 니네 땅이냐. 여긴 공해인데 이러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끌어들인 거야. 중국 애들이 까부는데 형님 좀 막아주시오 이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중국은 땅도 넓으면서 왜 이런 데까지 지낼 거라고 그렇게 우기고 난리해.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신경제 구상을 발표했었잖아요. 1대1로 저희가 경제브리핑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1대1로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남중국해거든요. 예. 뭐냐면 1대1로가 육상과 해상을 한 번에 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 멀리 남아메리카까지 한 번에 엮겠다는 게 중국 시진핑의 구상인데 이 1대1로의 출발점이 바로 남중국해야.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국가 주석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 포기할 수가 없지.
당연히 자기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니네 사정이고 우리는 이거 인정해 줄 수 없어. 특히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고 있대요. 지난주 23일에서 27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일대를 순방을 했어. 베트남이랑 일본이랑. 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구상을 내놨어요. 1대1로에 대항하겠다. 안보 다이아몬드.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하와이 있죠? 예. 호주, 인도 이렇게 이어보면 다이아몬드 비슷한 모양이 돼요. 요 지역은 다 내 땅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1대1로랑 겹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특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회기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안보 다이아몬드 내놓은 것처럼. 미국은요. 남중국해 바로 위에 동중국해가 있죠. 여기에서는 일본이 중국이랑 맞붙고 있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이 다오. 여기에 대한 주권을 일본 니네 땅이다. 중국 넘보지 말아라. 예.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 이게 다 남중국해와 다 연결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히로시마 있죠.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일본이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피해자들을 위로까지 했대요. 근데 한국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셨어. 왜냐하면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게다가 미국은 베트남에도 공을 들이고 있대요. 이 안보 다이아몬드 제대로 하려면 베트남도 자기 편 완전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 미국산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전면 해제.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전면 해제를 시켰어. 미국 무기를 베트남에서 팔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선물이에요? 지들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베트남은 중국이랑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사길 되게 원했어요. 특히나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랑 한판 했던 나라잖아. 네. 미국에선 절대 베트남한테 좋은 무기를 안 팔았거든요. 어휴, 그래도 이게 미국을 이긴 유일한 국가가 베트남인데 그렇긴 하죠. 하던 대로 해야 싸움을 잘할 텐데. 아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맞붙으려면 중국을 견제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무기를 되게 사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무기를 베트남에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40년 전에 전쟁을 같이 했던 나라인데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싸웠던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당연히 베트남이랑 싸웠죠. 각각 총을 겨눴는데 이제는 일본과 베트남이 동지야 동지 친구야. 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렇죠. 참 이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어제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는 적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미국이 이렇게 붙어? 그럼 우리 포기하게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대단 계획을 28일자에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요. 남중국해 인공섬들 있죠. 이거를 제2의 몰디브로 개발하겠대. 이거를 중국 관영, 중국 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 인공섬은 환초 있죠. 쉽게 얘기하면 산호초예요. 산호초 섬인데 그게 바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매립해서 섬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 섬에 호텔이나 리조트를 건설하고요. 여기서 해상훈련 그리고 낚시, 서핑, 스킨, 스쿠버 뭐 이런 관광까지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여기로 끌어들이겠다. 중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영유권 주장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근데 인공섬에 호텔 리조트를 짓는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상 무역로를 장악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 밑에 엄청난 지하자원, 석유,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네. 짓는 돈에 비할 바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 남중국해 인공섬 방문을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애국관광이다. 중국인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그래서 여기 관광 코스 찾기가 진짜 힘들대요. 비행기 편 찾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엄청난 중국인들이 이 인공섬 가보겠다고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니래요. 중국은 지난 3월에요. 남중국해 인근의 나라들 있죠.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 나라들이랑 란창강, 메콩강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메콩강 지역 개발을 위해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특혜 차관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대출도 우리가 쏠게. 이렇게 발표를 했어. 이 동남아 국가들은 박수를 쳤겠죠. 이러면서 근데 당연히 공짜는 없지. 우리 해상 연합훈련 한번 해볼까? 군사훈련을 제안한 거야. 이 나라들이 그래 돈 쏴주겠다는데 그래 훈련하자는데 훈련비도 지네들이 다 될 거 아니야. 훈련 한번 하자. 중국에 훈련을 했다는 거야. 근데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얘들은 연합해도
별로 그렇게 시원찮을 것 같은데. 뭐 나라 자체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한판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격해지고 있는데 각 나라들이 줄 서고 있잖아. 자발적으로 줄을 섰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 누구 라인이야? 지금 이러고 있어.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내 쪽에 안 쓰면 너 재미없어.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 측에 줄 선 나라는 대략 이렇게 나와요. 일본, 호주,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이쪽이 합류한 걸로 파기되고 있대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군사훈련 같이 했던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대요. 박 PD의 주장대로 당연히 미국 측이 훨씬 강해 보이죠. 예. 미국에, 일본에, 호주에 선진국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뭔지 아세요? 당장에 이 남중국해에 별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들 있죠. 러시아, 감비아, 폴란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지지한대. 미국 니네 까불지 마. 나 중국 편 먹을 거야. 이러고 나오고 있다는 거야. 당장 남중국해 이해관계는 없지만 게다가 아직 그 인근 나라 중에 결정을 못한 나라가 있어. 태국, 미얀마. 이 나라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이 세력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러시아, 폴란드, 파키스탄 얘네들은 왜 일단 관련도 없는데 이렇게 줄을 서고 그래요? 일단 미국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이 나라들은 미국이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당연히 적의 적은 동지 아니야. 네. 중국 편에 쓴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조만간 우리나라한테도 줄쓰기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미국 쪽에서 너 중국 편 아니지? 중국에서는 너 미국 편 아니지?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구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첫 번째 전쟁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전쟁,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전쟁은 아까 첫 번째 전쟁 같은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물리적 전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충격파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환율 전쟁. 예. 오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달 6일에서 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 회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들이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정체 공조할 수 있는지, 세계 경제 살릴 수 있는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특히 이번 회동이요. 미국 연준 금리 결정을 한 주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주목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 의장인 옐렌 의장이요. 27일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몇 개월 안에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기준금리 올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6월 아니면 7월 아니면 9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6월 달에는 14일에서 15일로 예정돼 있대. 이에 따라 이번 회동은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중국에게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금리 올리겠다. 아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설명과 의논이 먹힐 수 있을까? 일단 최근 미국은 상황이 생각보단 좋지 않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두려움도 커지고 있대요. 처치 거품 터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상해라. 그래서 거품을 빼야 이런 위기가 왔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실제로 예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요.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붙이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재주인을 찾지 못해서 팔리지 않고 있는 초고가 주택 매물이요.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대요. 그래서 초고가 주택 매물이 초고가가 어느 정도인가 살펴봤더니만요. 비싸긴 비싸요. 1억 달러 넘는 거를 초고가 주택이라고 한대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1180억 원 이상. 비싸긴 비싸죠. 집을 어떻게 줘야 1,000억 원을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초고가 주택은 예전에는 짓기만 하면 그냥 불티나게 팔렸대. 짓기도 전에 팔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안 팔린다는 거야. 져놓고선도. 또 이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이 집 팔라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호화주택 시장에 열기가 식고 있다. 이거는 뭔 얘기냐? 미국 부동산 거품이 조만간 급작스럽게 빠질 것이라는 전조 신호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뭔 얘기예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또 중요한 미국의 이슈가 하나 있죠. 미국 대선.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유력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힐러리 이렇게 굳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후보 모두 금융정책에 관심이 엄청 크대요. 특히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이 올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라면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 올라가겠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아니 그러면 힐러리가 되면 괜찮을까? 힐러리는 트럼프보다는 좀 덜하죠. 모든 발언이 다. 그렇지만 힐러리는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연준 개혁을 주창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연준이 썩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준이 세계 금융시장에 오히려 해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으로 미국 금융업계를 위기에서 살려냈지만 일반 국민은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큰 돈이 들어가는 소비를 할 때만 초저금리의 장점을 느꼈을 뿐 오랜 기간 임금 상승이 정체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런 짐만 지고 있다. 연준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랑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힐러리의 얘기도 풀이를 해보면 자신이 집권을 하면 연준을 개혁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예. 결국 옐렌 의장은 중국에 이번에 가서 이렇게 자국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거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대선 유력 후보들은 금리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금리를 조금 올리는 거다. 좀 이해해달라. 설득을 하겠죠. 괜히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정책 공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은 어찌할까요? 누구 좋으라고? 당연하지. 그건 니네 소리지. 우리랑은 상관없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분명히. 미국한테는 금리 인상? 야 최대로 늦춰. 안 늦추면 재미없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돼 버리면 이 경제 회복력이 엄청나게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위안화 환율도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중국에 투자에 들어온 돈들 이게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중국 입장에선 이거 미 기준금리 인상 받아들일 수 없지요. 당연히. 결국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있을 미국과 중국 중앙은행 수장의 회동은요.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엄청 커요. 만나봤자 아무것도 그냥 말싸움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잠잠했던 환율 전쟁, 포성이 잠시 멈췄던 환율 전쟁이 다시 이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삼국지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장수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일기토로 1대1로 하자 했는데 한쪽에서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전면전으로 한번 붙자. 나오잖아.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리나 붙어보자. 그렇죠. 특히나 환율 전쟁만 벌어지면 충격파가 조금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린 첫 번째 전쟁 남중국해에서 쌓인 앙금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국가 간의 자존심 전쟁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두 개의 전쟁이 엄청나게 미국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한테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 공평하게 하나씩 양보를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되잖아. 야 땅은 니네가 먹고 금융은 우리가 먹을게. 그렇게 박 PD처럼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거의 현실에선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네. 문제는 아까도 잠시 첫 번째 전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선택의 시간이 진짜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 편에 서야 할지 중국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두쪽 편 다 안 쓸래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될지
진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갈짓자 행보가 따로 없죠? 아무 편도 안 쓰면 안 되나? 아이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 과연 그냥 놔둘까요? 아, 그만큼 우리가 매력이 있나요? 한 나라도 자기 편에 더 끌어들여야 자신들이 유리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자기 편에 쓰게 만들려고 하겠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오늘 외신에서 본 감동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일단 미국 소식이네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미국 콜로라도 콜린스 초등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이요, 연설을 했대. 연설을 왜 했냐면요, 자신의 친구 브래디 그린이 올 가을에 일반 중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면 안 돼 하고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브랜디가 일반 중학교에 왜 갈 수가 없을까? 이 친구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브래디의 친구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어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단지 염색체 하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연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른들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브래디가 교실에 오면 분위기가 정말 밝아져요. 아이들을 웃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랑 왜 같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우리에게는 중학교 선택권이 있는데 브래디에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 연설을 하니까 이 얘기가 교육 당국까지 퍼진 거야. 당국에서는 급하게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대요. 일단 당국자들이요, 그를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를 두고 미국 내 매체들의 보도가 엇갈리고 있대요. 뭔 얘기냐면 브래디의 최종 입학 결정이 나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도한 매체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매체는 과연 이 브래디가 진학하기로 한 그 중학교 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브래디가 친구들과 일반 중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들이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특수학교에 보내는 게 더 좋지만 저런 친구들이 있다면 일반 학교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남기신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네티즌은요,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일반 과목 수업할 때는 그 아이에 맞는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일반 중학교 가는 게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재미난 거는요,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얼마 전 쇼핑몰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여섯 살 된 아이가 포스터에 붙은 다운 증후군 아이 사진을 보고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애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친구는 얼굴이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대신 마음이 너무 예쁘게 태어난 거란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 옆에서 감동했다는 그런 사연을 남겨놓으셨어요. 네. 근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부모님이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혹시 일반 아이들과 같이 섞여 있을 때 뭔가 차별을 받는다든지 쫓아가지 못하면 어쩔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런 논의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훨씬 우리 사회보다는 열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다운 증후군 학생 같이 일반 학교 갑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